제가 이제 이병철 회장의 양아들 있었거든. 그때가 이제 고등학교 때 홍제동에 내가 텐트를 치고 있었어요. 무악산 꼭대기에 텐트를 치고 그 텐트에서 서대문 사형장이 보여요. 우리 아버지 돌아간. 그러니까 거기 꼭대기에 텐트 치니까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거기가. 근데 겨울에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텐트 안이 엄청 추워요. 근데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면은 그쪽에 인왕산이 서울 시내가 보이고 저쪽으로는 인천이 보여요. 인천. 밑에 연세대학교. 밑에 이쪽 왼쪽에는 이화여대. 한강이 다 보여요. 그때는. 빌딩이 없으니까. 한강이 다 보이면서 서울 시내가 싹 다 보이는 거였어요. 그 무악산 꼭대기가 높아요. 거기 텐트를 치고 있는데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이제 하루에 호떡 한 개씩 먹었어요. 호떡 그 100원짜리 호떡 사가지고 이제 하루 한 개씩 먹고 공부를 했는데 배가 많이 고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약수터가 밑에 있어서 약수물을 떠서 먹는데 그 밑에 한 100m 밑에는 판자촌이 있었어요. 그래서 꼬마들이 낮으로 그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내 책가방을 막 내가 뭘 팔러 나가면 볼펜 같은 거 팔아야 학교 가잖아요. 쓰레파 같은 거. 그런 걸 팔아야 학교 가는데 그런 걸 팔러 나가면 애들이 내 텐트가 자기들 놀이터야. 올라와가지고 막 텐트 속에서 놀면서 내 책을 다 가져가 버려요. 그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텐트 속에다가 웅덩이를 파가지고 독을 묻었어요. 김치독. 묻어놓고 그 안에다 책가방을 넣어놨고 아르바이트 하러 나가요, 내가. 그렇게 애들이 모르는 거죠. 그 위에 비닐을 깔아놓으니까. 그래가 이제 밤에 오면은 책 그 뚜껑 열면 가마니를 들고 뚜껑을 따려면 안에 내 책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게 생활을 했다니까요. 그냥 그 안에서 내가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 하루는 텐트가 날아가 버렸어. 밤에 자는 바람이 부니까. 그러니까 밤에 추울 거 아닙니까 내가. 거기서 내가 이제 다쳐요. 텐트를 찾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눈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너무 절벽으로 떨어져서 다치는데 그때 다쳐가지고 한 달간 텐트 찾아가지고 텐트를 쳐놓고 그 안에서 몸이 아프니까 학교도 못 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공부만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동네 저 밑에 있는 아저씨들이 불쌍하니까 이제 쓰레빠, 실내용 쓰레빠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 팔아가지고 학교 가라고. 그걸 팔러 장충동을 갔어요. 부자들이 사는 데를. 실내용 그 당시 서울 시내 부잣집들도 밑에 보일러가 없었어요. 낮에다만 있었지. 그러니까 쓰레빠를 신어야 돼 집안에서. 그래 그 부잣집들이 실내용 샌들을 잘 신었어요 그때. 그래 그걸 팔러 갔다가 이병철 회장을 만나요. 나는 누군지 모르죠. 갑자기 대문이 열리지 않는 집은 못 들어가요. 문을 안 열어주죠. 그래 골목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대문 열리는 소리가 나면 뛰어가야 되잖아요. 그 뛰어가서 쓰레빠를 팔아달라 소리를 안 하고 대문이 쫙 열렸는데 벤츠가 서 있는 거예요. 안에 마당에. 그 벤츠는 우리나라 한 대밖에 없을 때입니다. 그래도 나는 누군지 몰랐죠.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한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이병철 회장의 부인이 벤츠를 타려고 고무신을 실내용 신발하고 고무신을 바꿔 신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거의 못하고 서 있는 거예요. 하얀 고무신들을 바꿔 신으니까 버선을 신었는데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꿔 신고 있는 사이에 내가 쫓아간 거야.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딱 쳐다봐요. 근데 운전수는 이병철 회장 쪽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문을 잡고. 내가 안 보이죠. 뛰어오는 게. 그럴 거 아닙니까? 문을 잡고 서 있고 이 회장은 나를 바라보고 서 있는 거죠. 그 회장이 나를 멀끔히 보고 있다고 뛰어가니까. 그러더니 내가 앞에 가서 가방을 탁 놓고 쓰레빠를 탁 꺼내가 이병철 회장 얼굴 앞에 딱 들이대고. 공부하는 학생인데 이거 빨리 팔아야 내가 학교를 가니까 야간 학교 다니는데 나한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나를 딱 쳐다봐요. 한참 동안. 그 자기 마누라가 다 탔어 이제. 그럼 이 회장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들어가요. 나를 딱 꼬려보더니 내가 이제 머리는 빡빡 깎았죠. 학생이죠. 모자를 탁 들고 가서 썼죠. 그러니까 약간 이 회장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발목을 딱 잡아요. 내 따라오라고. 그래 끌려 들어갔어요. 집 안으로. 그럼 부인 보고 오늘 거기 행사에 못 간다고 연락하라고. 그럼 부인 보고 내려오라고 그래. 그래 집에 안방에 가서
붙들려 갔어요. 나는 그 경찰서로 가는 줄 알았어. 딱 앉혀놓고서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고. 그렇게 공부하고 싶냐고.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예장은 장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공부한다는 데에서. 그래서 이제 식모가 3명이 있더라고. 전부 불러오래. 3명의 식모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항상 빨리 쳐. 얘가 이거 숨 넘어갈 것 같더라고. 내가 빼짝 말랐잖아요. 밥을 잘 안 먹었으니까. 뭐 다 주고 가죠. 그냥 눈만 땡그래가지고 뭐 학생이 막 눈에 불을 켜고 내가 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달래니까 이 회장이 약간 쇼크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가져왔는데 계란 후라이를 제일 먼저 먹으라는 거예요. 학생 숨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이 계란부터 먹어. 큰일 나 쓰러지겠다 자네. 그래서 그걸 먹었더니 계란 후라이를 2개를 더 해오래요. 식모를 불러가지고. 그래서 계란을 3개를 연거푸 먹이는 거야. 강제로. 딱 먹이고 밥을 다 먹고 나니까 부인 보고 여보 얘가 어때 보이냐고 딱 그래요. 애가 괜찮아 보이네요. 이러는 거예요. 뭐 당신이 뭐 좋다면 괜찮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딱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네 내가 공부시켜줄 테니까 내보고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집으로 오라고. 어디서 공부하고 있냐고. 저 홍제동 꼭대기에 텐트 치고 있다니까. 그 텐트 가지고 오라는. 우리 운전사하고 가가지고. 그리고 쓰레빠 몇 개 있냐. 10개 있다니까. 10개 내가 오늘 다 팔아줄 테니까 쓰레빠 팔러 다니는 시간에 나하고 대화를 좀 하지. 그래서 5,000원을 내놔. 쓰레빠 하나가 500원씩이었어. 그래서 쓰레빠 10컬레를 이병철 회장한테 다 줬어요. 그리고 5,000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학교 갈 시간이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 아들로서 공부시켜 줄 테니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기 어머니라고 불러라고 딱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곤란하다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갔지만 내가 자식인데 남을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함부로 부를 수가 없다고. 나는 그냥 홍제동 가서 공부하는 게 낫다고. 그리고 나가겠다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붙들고 그냥 안 놔줘요. 그럼 아버지를 부르기만 하고 호적상으로는 그냥 놔둘 테니까 그냥 아버지를 부르고 공부나 해라. 그래가 이제 합의를 본 거예요. 몇 시간을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내가 이병철 회장한테 넘어졌어요. 내일부터 짐을 싸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운전사하고 갔다 오라는 거예요. 홍제동 꼭대기를.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냥 버스 타고 가면 되니까 자가용 타고 안 가도 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갔다 오래. 자네가 내일 안 오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내일 안 오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절대 옵니다. 안 돼요. 그럼 있는 데라도 우리가 알아놔야 되니까 우리 운전수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운전수. 그래 가면서 내가 이랬어요. 5,000원 준 거 있잖아요. 이거 돌려드렸어요. 내가 이거 드리는 거 보면 내가 다음 주에 오는 거 틀리면 내일 올 거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 줘도 못 믿겠대. 공부시켜준다는데 내가 돈 필요 없습니다. 받으세요. 딱 주니까 안 된대 그래. 그래가 이제 돈은 들여버리고 운전수하고 같이 갔죠. 그 사진 찍어놓은 게 내 책에 나와요. 텐트 산꼭대기에. 그거 실제 내 책에 나옵니다. 그 사진을 찍고 이제 이병철 회장에 그 다음날 보따리를 싸가 갔죠. 내가 버스 타고. 텐트도 가지고 오고 모든 소지품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 회장한테 보고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그 집을 찾아가서 이제 그 집에서 공부를 양자가 된 거죠. 그때 이건희는 일본에 있었어요. 일본에서 레슬링 운동을 유학하고 있을 때.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제 양아들로 이제 있었는데 공부를 하다가 이 회장한테 내가 부탁한 게 반도체를 해야 된다. 내가 물리학을 쫙 설명했죠. 트랜지스터가 이게 뭡니까? 이거 반도체로 교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장이 반도체가 뭐냐? 설명을 쫙 물리학으로 풀어줬죠. 그러니까 이 회장이 뒤로 자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시작된 거예요. 예. 도체는 구리나 쇠나 이런 도체지만은 부도체는 세멘트나 이런 게 부도체입니다. 그러면 이 도체와 부도체 중간에 반도체가 있으면 불안관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걸 내가 이야기했죠. 어차피 아버님이 전자회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반도체 아이디어를 설명해 줬죠. 그때가 내가 18살 때. 우리나라 과학기술 사상 또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해 주는 것은 반도체 산업입니다. (1906년) 진공관이 출현한 이래 반도체 산업은 진공관에서 트랜지스터, 집적회로, 그리고 초집적회로로 발전했는데 이 작은 초집적회로 하나가
트랜지스터 6,000개분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 이제 기형 공장도 자리를 기형으로 잡은 게 그릇 기자가 반도체 모양이에요. 그릇 기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릇 기자. 반도체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릇 기자가 반도체가 4개 아닙니까? 여기에 회로가 연결된 거. 이게 그릇 기자입니다. 이거는 일어날 흥자 아시죠? 그죠? 반도체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기형이. 그래서 반도체 공장을 기형으로 만든 거예요. 기형에다 만들긴 했던 거죠. 기형에 도자기가 나와 안 나와요? 도자기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도자기가 세라믹이에요. 이게 반도체 만들 때 쓰는 원료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기형에다 해야 된다. 이게 반도체 모양이니까 반도체가 일어난다. 그래야 성공한다. 그래야 이제 기형을 공장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 당시 정일권 국무총리의 박정희 대통령 밑에 정일권 국무총리의 아들이 우리가 알아봤더니 부천에서 반도체 공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로 종업원 한 20명 데리고 간해공업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인수했어요. 그게 삼성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시작했죠. 그래서 일본이 메모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비메모리를 하자. 이래가 이제 그걸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하는데 굉장히 내 아이디어가 수도 없이 이 회장한테 도움이 되니까 뭐든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면 뭐 그 그룹을 만들다 보니까 복잡하잖아요. 그걸 다 집에 오면 내한테 다 싸봐가지고 내가 알려주는 거죠. 코치를 했죠.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 회장님이 이걸 대통령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왜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 이야기가 들어갔냐면은 이 회장님이 롯데호텔 건너편에 저 삼성 빌딩이 있어요. 옛날에 그것을 삼성 제일기획이 나중에 썼습니다. 그걸. 그래서 지금 딴 데를 갔겠죠. 그게 삼성 빌딩인데 그게 8층입니다. 그 빌딩 505호가 이병철 회장 방이었어요. 삼성 회장님 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방에 있을 때 동방 빌딩에 이런 건 없었죠. 이제 나중에 지은 겁니다. 거기 있는데 8층을 박정희 대통령이 빌려갔어요. 그 건물의 8층을. 그걸 뭘 했냐면 월남 군인들 펭귄 통조림, 에이레이션, 비레이션을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하고 협상할 때 먹는 월남 우리 주한 미군들이 먹는 군인들이 먹는 음식은 우리가 공급하겠다. 우리가 미군에 납품할 테니. 그건 우리한테 사가지 가라. 그게 월남 파병하는 조건입니다. 또 임금도 비싸게 했지만 식품도 우리나라 걸 가져가라. 그러니까 대통령이 참 머리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A레이션, B레이션 시리 군인들의 전투 식량을 대한종합식품이라는 회사를 박 대통령이 만들어가지고 최영희 육군 대장을 옷을 뺏겨가지고 사장으로 앉혀놔가지고 통조림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 식사를 전투 식량을 그 8층에서 본사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를. 그러면 이병진 회장 5층을 가려면 엘리베이터가 같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맨날 청와대에 있는 비서들하고 통조림 만드는 회사를 만들려니까 맨날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이 절로 들어간 거예요, 대통령한테로. 그 허경영이라는 꼬마가 있는데 걔가 용하다. 그래서 이제 방송통신대학을 만들어야 된다. 한일합섬에 있는 여공들은 돈 빼빠지게 멋진 마시면서 벌어가지고 중학교도 못 나오고 전부 자기 남동생 오빠 공부시키는데 그 돈 다 집에도 송금하고 자기들은 그 기숙사에서 고생하고 학교도 못 다니고 그 있을 수 없다. 대통령한테 이야기했죠. 이거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이 애들을 전부 졸업시켜야 돼. 그래가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졸업장을 다 해줬어요. 그래서 그 한일합섬 여공들이 전부 졸업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또 방송통신대학을 만들자. 그래가 공장에서 대학까지. 그래서 내가 이런 걸 해야 된다 하니까 그거를 교수들 불러가지고 구체화시킨 거죠. 그래서 그게 서울대학교 안에다가 방송통신대학을 만들고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별도로 만들고 그게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또 아이디어를 낸 게 새마을운동이야. 4H 운동은 없애야 됩니다. 왜? 나라 망합니다. 대통령한테 4H는 이게 4H가 4개지 않습니까? 그 핸드. 이거는 4H 운동은 이게 실제 도박 운동입니다. 박정희 대통령한테 내가 그랬어요. 아니 핸드 손으로 도박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헤드 아주 이 머리를 굴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머리를 굴리고 손으로 하는 거 이거 도박 아닙니까 이거? 그다음에 하트. 아 이거 심장. 여기에 감정이 뛰는 도박할 때 얼마나 가슴이 벌떡벌떡 뛰겠어요. 심장. 이거 감정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트. 그러니까 네 가지 H가 전부 나쁜 거예요. 그다음에 헬스. 이 무슨 뭐 이게 실제 건강에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이 4H는 도박하는 겁니다, 이거. 이런 운동 가지고는 우리나라 못 살리니까 때려쳐버리고. 새마을 운동. 그러니까 새는 신이고. 신. 요거는 새. 마을은 트랜디셔널. 과거. 우리의 전통. 아시죠? 요거는 촌. 우리의 트랜디셔널이에요, 촌. 쓰다 보니까. 신촌. 그래서 이게 신촌 운동입니다. 그러면 새, 이게 마을 촌자 맞잖아요. 그죠? 마을 촌자거든. 그러니까 우리 새 마을. 그래서 신촌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한글로 하면 새마을 운동. 근데 요거는 새마을 운동은, 새마을 운동의 정신과 8대 사상과 이런 걸 제가 다 만들어가지고 대통령한테 주니까 대통령이 그걸 교수들한테도 지시해가지고 체계화. 난 아이디어만 적은 거죠. 저는 상당히 어릴 때부터 대뽀가 좋았어요. 뭐 대통령이든 이병철 회장이든 나는 양아들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대통령 만나러 안 가겠다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배짱이 있었죠. 뭐 당신 대통령이고 나는 내고 당신 재벌이면 나는 뭐 그냥 어떤 그런 배짱이 상당히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촌 운동도 상당히 이게 사실은 자조. 이 자조 스스로 자기를 스스로 우리가 도운다. 예? 건면 아주 건면한다. 예? 응? 협동. 이 자체가 이 자체가 새마을 운동을 황소에다가 마크를 내가 만들었거든요. 그럼 왜 이걸 이렇게 했냐면은 자조할 때 여기 힘력자 하나 있죠? 여기에 이게 힘력자가 바깥은 쟁기입니다. 쟁기. 여기 소가 이렇게 끌면은 이게 바깥은 쟁기 아닙니까? 그죠? 네. 소가 이렇게 끌고 가면은 이게 바깥은 쟁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있다 이 소리예요. 이게 힘력자 하나. 여기 건면할 때 힘력자 있죠? 면자에 힘력자 있죠? 3개죠? 협동할 때 힘력자가 이렇게 있죠? 3개 있죠? 그래서 힘력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들어가죠? 그럼 새마을 운동에 힘력자는 6개. 그러면 6일 동안 일하고 여기 보면 십자가 있죠? 하루는 쉰다 이 말이에요. 하루는 휴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루는 쉬어요. 1일은 쉰다. 요거 십자가. 뭐 교회를 가든 절을 가든 이거는 하루는 쉬는 날이다. 이래가지고 이 자조건면 협동을 만들 때 내가 바꾸는 쟁기를 황소당이니까 공화당이 황소니까 바꾸는 쟁기를 넣어준 거예요. 이런 건 이제 비밀이죠. 이거는 이제 만든 사람만 아는 거지. 그래서 이 힘력자를 넣었더니 그게 그 당시 우리 국민의 소득이 100불이었는데 박 대통령이 시작할 때 그게 박 대통령이 물러날 때 10,000불까지 올라갑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적이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한 사람의 땀방울 3천만의 땀방울이 한데 뭉칠 때 거기서 솟아오르는 민족의 힘이 기적보다도 더 믿기 어려운 불가능을 끝내 가능으로 만들 수 있었기에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불렀을 뿐입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200년 걸린 것을 라인강의 기적이. 라인강은 6개 나라를 지나가거든요. 아시죠? 스위스에서부터 프랑스 뭐 독일 다 해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네덜란드로까지 흑해로 빠져나가는 그 라인강이 6개 나라를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그것이 그 나라가 라인강이 지나가는 데는 다 공업이 발달돼요. 서양의 물질 산업이 200년 만에 그렇게 급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200년 동안 성장한 그 추세를 한강 기적은 15년 만에 박정희 대통령이 완성합니다. 15년에. 그게 다시 박정희 대통령이 1차 산업, 2차 산업을 완성했고 3차 산업을 전두환이 노태우 뭐 이제 김대중 노무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3차 산업이 시작됐잖아요. 이걸 마무리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1, 2차 산업이 성공 안 했으면 3차 산업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4차 산업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스타트가 그 당시
문민정부가 해도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질이 좀 달랐을 거다. 그래서 나는 거기다 아이디어만 제공해 줘. 원인을 제공해 주는. 삼성도 마찬가지죠. 그럼 오늘의 삼성과 대한민국은 내 아이디어에 그게 효과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박정희 전 대통령 하면 새마을 운동이 생각나듯이 중요한 정책 중 하나였어요. 사실 그 당시에 성공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고마워하지는 않으시던가요? 아, 그럼요. 이 여러 가지 둘이 사이에는 뭐 대단했죠. 그러나 사람들한테는 내한테 아이디어를 받는다는 걸 밝히기가 대통령은 싫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건 그냥 비밀이지 이제.